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뭐 대단한 사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제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아서요. 저는 오랫동안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여름이며 겨울이며 무거운 화장품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야 하고 어쩌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젖은 우산 들고 남의 집 현관 앞에서 눈치 보며 서 있어야 했죠. 아줌마, 방문 판매 사절이라니까요.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또 오면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건 견딜만 했어요. 진짜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가족들의 멸시였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동서까지도 절 무시하고 깔보며 살았죠. 지난 설날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들어누워 자고 있는 거야? 명절에 며느리가 늦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어? 얼른 일어나서 음식 준비해야지. 너네가 왜 그렇게 게으르니?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맏며느리로 들였나 몰라. 전날 밤 11시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화장품 파느라 기절하듯 잠들었던 것뿐인데 시어머니에게 저는 언제나 게으르고 못난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진 이상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서 남편을 깨웠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빨리 오래요. 얼른 준비하고 가요. 근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돌아누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씨, 어차피 음식은 당신이 다 할 건데 내가 일찍 가서 뭐해. 거기 가봤자 여자들 일하는 거 구경만 하고 앉아있을 텐데. 당신이나 먼저 가. 난 이따가 게임 좀 하다 저녁에 갈 테니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차피 더 말해봤자 싸움만 날 게 뻔해서 전 그냥 혼자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동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엄마,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또 그 낡은 가방 들고 오셨네요? 제발 그 가방 좀 버리시라니까. 아니, 화장품 파는 사람이 그렇게 꾸미고 다니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동서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시어머니도 거드시더군요. 둘째 말이 맞다. 근데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에휴, 됐고, 큰애 너는 얼른 부엌에 가서 전이나 부쳐. 재료는 다 준비해뒀으니까 부치기만 하면 돼. 둘째는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테니까 좀 쉬고. 시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니는 동서와 저를 항상 차별하셨어요.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하도 오랫동안 무시와 차별을 당하다 보니 이젠 뭐 그냥 익숙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군말 없이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을 부쳤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 나중엔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동서가 부엌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전이 타는 것 같은데요? 불 조절 좀 하세요. 아니, 그렇게 대충 붙이면 누가 먹겠어요? 이왕 하실 거 좀 예쁘게 좀 붙이시지. 이렇게 개떡 같은 걸 누가 먹겠어요? 부엌일 하랴 동서의 잔소리를 들으랴 진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는 정신없이 전을 뒤집다가 그만 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순간 너무 뜨겁고 아파서 비명이 다 나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놀래서 달려오셨는데 다친 제 손을 보시곤 걱정은커녕 욕을 퍼부으시더군요. 아니, 큰애 너는 고작 전 붙이는 것도 못하니? 넌 대체 애가 뭐 그렇게 꿈뜨니? 둘째 좀 봐라.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니? 어떻게 된 게 맏며느리라는 애가 지 동서 반도 못 따라갈까? 아유, 한심해. 어우, 속 터져. 시어머니의 구박에 정말 속상했지만 전 애써 참았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진짜 못나고 한심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작은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더군요.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짠! 제가 선물 가져왔거든요. 저희 회사 신제품 화장품인데 정말 좋아요. 어머님 것도 있고 형님 것도 있어요. 이거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 시어머니의 것은 정품 박스에 들어있는 새 것이었는데 제 것은 샘플이라고 적힌 조그만 통이었어요.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차별을 하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댁에서의 제 처지가 그랬거든요. 팔다 남은 떨이, 어쩌다 생긴 공짜 샘플조차도 고맙게 받아야 하는, 정말이지 기르는 개만도 못한 처지였죠. 그런데 사실 저도 예전엔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명문대의 화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천연 화장품 연구로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지도 교수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숙아, 넌 꼭 대기업 연구소에 가야 해. 네 재능을 그냥 묵히면 안 돼. 내가 아는 회사 연구소장님께 추천해 줄 테니까 졸업하면 바로 거기로 가.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같은 학교 경영학과 선배였는데요. 정말 잘생기고 말도 재치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미숙아, 넌 앞으로 오빠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저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행의 시작이었죠. 졸업 논문 마무리하던 중에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저는 학업도 취업도 포기한 채 전업주부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그 정도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년 전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글쎄,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은 그 사실을 6개월이나 숨겼고 심지어 퇴직금마저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죠. 그날 이후로 저희 집 형편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제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옛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맞다 형님. 저희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간 건 아시죠?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거니까 꼭 오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혀를 끌끌 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니까. 둘째는 애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 집안도 술술 풀리는 거 아니겠니? 그에 비해 큰애 너는 아유 말을 말자.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동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만 귓속말을 하며 깔깔대고 웃었고 그런 가운데 저는 마치 식모처럼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일만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동선의 집들이에 갔어요. 동선애가 이사한 집은 정말 넓고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동서에게 5만 원을 건넸어요. 물론 5만 원이 동서가 보기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잘 알아요. 하지만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면서 매달 남편의 도박빚을 갚는 처지이다 보니 5만 원도 저에겐 정말 큰 돈이었죠. 그런데도 동서는 보란듯이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마 형님 이게 뭐예요? 겨우 5만 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 용돈도 이것보다 많다고요. 다른 분들은 최소 20만 원씩 주셨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도 냉큼 달려오시더니 한마디 거드시더군요. 아유, 이래서 저도 욕먹는다는 말이 있는 게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5만 원이 뭐니? 긴말 할 것도 없고 큰애 너는 자기 주방에 가서 설거지나 좀 해. 둘째는 손님 대접하느라 바쁘니까. 저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굳이 시어머니나 동서와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아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마침 동서의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서의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거기엔 정말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건 저 몰래 만들어진 가족 단톡방이었는데 글쎄 그곳에서 제 가족들이
제 뒷담을 하고 있었더군요. 시어머니와 동서, 서방님, 심지어 제 남편까지 그들은 저를 먹잇감 삼아 신나게들 떠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멎는 기분이더군요. 어떻게 가족이면서 이럴 수 있나요? 결국 저는 도망치듯 동서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저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참았는데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도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그런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숙? 너 미숙이 맞지? 고개를 돌려보니 대학교 때 친언니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선배 진이 언니가 있었어요. 거의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언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미숙아, 정말 너 맞구나.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진희 선배는 환하게 웃으며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반가워해줬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그러자 진희 언니는 깜짝 놀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니 직원을 불러 음료를 주문하고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죠. 언니 정말 오랜만이다. 언닌 여전히 멋지네. 난 이렇게 늙고 초라해졌는데. 진희 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미수가 무슨 소리야? 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촉망받던 학생이었는데. 교수님들이 다 너 칭찬하고 특히 유기화 김 교수님은 널 천재라고 부르셨잖아. 네가 갑자기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얼마나 멋지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랬던 네가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지난 10여 년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언니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의 실직과 도박, 그리고 지금의 방문 판매 일까지. 그러자 진희 언니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미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사실 내가 지금 화장품 회사 운영하고 있거든.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하지 않을래?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회사로 한번 찾아와. 이거 내 명함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희 언니의 명함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뛰었답니다. 꼭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또 게임에 빠져 있었고 제 휴대폰엔 빚 독촉 문자가 쌓여갈 뿐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화장품 방문 판매 일에 열중하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진희 언니를 찾아갈 시간이 없었어요. 진희 언니의 명함은 지갑에 고이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기만 했죠. 다음 주엔 꼭 가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말이 되면 밀린 집안일에 치여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남편은 거실에서 게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결국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집 청소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침대 시트를 걷어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길다란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베개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 머린 단발이고 염색할 돈도 없어 새치가 많은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 머리카락은 염색한 긴 갈색 머리였죠. 이게 뭐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부정했죠. 아니야, 뭔가 착각했겠지. 바람에 날아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립스틱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쓰는 건 마트에서 산 5,000원짜리 립스틱인데 이건 명품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옷장 속에서는 제 것이 아닌 속옷도 나왔죠.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저 없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 흔적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오후 3시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낯선 하이힐이 놓여 있더군요. 그리고 안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오빠, 나 이번 달 생활비 얼마 줄 수 있어? 가게 월세도 내야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도 사고 싶은데. 아이, 미안. 요즘 집사람이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50만 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 아이, 겨우 50만 원? 그걸로 뭘 하라고. 오빠가 나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제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고작 저런 여자한테 가져다 바치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엔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반쯤 벗은 채 남편의 품에 안겨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발견하더니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말까지 더듬으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군요. 미수가, 오해하지 마. 얘는 그냥 친한 동생이야. 뭐 줄 게 좀 있어서 집에 잠깐 온 거야. 그 뻔뻔한 거짓말에 실소가 절로 나왔는데 이 정신나간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오히려 절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그냥 솔직하게 말해. 이 아줌마랑은 진작에 끝났다고. 오빠도 이 아줌마 늙고 못생겨서 싫다며.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야,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근데 그 여잔 소파에 더 깊숙이 앉으며 절 비웃었어요. 내가 나가긴 왜 나가요? 어차피 여기 더 이상 아줌마 집 아니거든요? 오빠가 이 집 전세금 빼서 나한테 5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도 썼고요. 그치, 오빠? 그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사실 이 아파트의 전세 자금은 순전히 제가 등골 빠지게 일하며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날린 후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5년이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미용실도 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정작 전세 계약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여보, 그래도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내 이름으로 계약하자. 그래야 내가 체면이 서지. 밖에서 아내 이름으로 집 계약했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전 그때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순순히 동의했었어요. 설마 남편이 제게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참다 못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도 지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근데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그 여자 편을 들었어요. 당신 진짜 교양 없이 왜 이래? 동네 창피해 죽겠어.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뜯으며 저를 뒤로 밀쳤어요. 그 힘에 못 이겨 전 바닥에 나뒹굴었죠.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당신 지금 나를 민 거야? 저 여자 때문에? 그런데도 남편은 그 여자를 감싸 안으며 제게 소리쳤죠. 그래, 네가 먼저 우리 소진이 손 댔잖아. 이 모이삭식한 여편네 같은 이라고. 그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울기 시작했죠. 내가 그래도 당신 아내고 지난 20년은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20년? 그 20년이 나한텐 지옥이었어. 매일 같은 얼굴, 매일 같은 잔소리, 매일 같은 한숨. 지겨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결국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복도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죠. 20년 동안 난 대체 무얼 위해 살았던 것일까?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원망스러웠어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들 수연이었죠. 우리 수연이 아빠가 바람난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수연이 대학 학비는 어떻게 하지?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면 흠이 되진 않을까? 결국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라면 어쩌면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의 불륜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한심하고 못나게 구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거 아니야? 자기 남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구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시더군요. 생각해봐라. 네가 좀 더 젊고 예쁘고 돈도 많이 벌어왔으면 우리 아들이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을까? 둘째 좀 봐라.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몸매 관리도 하고. 넌 뭐야? 맨날 우중충한 꼴로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 나라도 바람 피워, 나라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어진 저는 길가 공원 벤치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그때 문득 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만져졌어요. 그건 바로 지니 언니의 명함이었죠. 순간 지니 언니가 해준 말이 떠오르더군요. 미숙아, 언제든 힘들 때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었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니 언니? 나 미숙이야. 미숙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나 지금 언니 회사로 찾아가도 될까? 당연하지, 얼른 와.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지니 언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니 언니의 회사는 구로구의 번화가에 있었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돼 있었고 곳곳에 고급스러운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내가 과연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서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저 박진희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잠시 뭔가를 확인하더니 저에게 15층 대표 이사실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형님이 여긴 왜 왔어요? 제 동서였죠. 네, 사실 제 동서가 일하는 화장품 회사가 바로 지니 언니의 회사였던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서는 대번에 인상을 찌푸리며 제 말을 자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설마 여기까지 화장품 팔러 온 거예요? 진짜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됐고요. 진짜 쪽팔리니까 빨리 나가세요. 여긴 형님 같은 잡상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동서, 그게 아니라 난 박진희 대표님 만나러 온 거야.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도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대표님을? 형님이? 아이고, 정말 상상력도 풍부하시네.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셔야죠. 우리 대표님이 형님 같은 사람을 왜 만나요? 전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동서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진짜야. 나 여기 대표님이랑 약속 있어. 그러니까 나 잡상인 취급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근데 동서는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라고 하더니 경비를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경비 아저씨, 여기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방문 판매하는 잡상인인데 이런 질 나쁜 사람을 회사에 들이면 어떡해요? 동서의 말에 경비원은 제 앞을 가로막더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며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여기 대표님이랑 약속 있어서 온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박진희 대표님한테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꼼짝없이 쫓겨나려던 순간 다행히 지니 언니가 나타났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니 언니에게 달려가더니 이렇게 여우처럼 속살거리더군요. 대표님, 여기 잡상인이 미쳤는지 대표님 만나겠다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지니 언니는 동서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김 과장, 당신 지금 우리 회사 VIP 손님을 잡상인이라고 했어? 지니 언니의 말에 동서의 얼굴이 대번에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런데 동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인지 여전히 절 개무시하더군요. 대표님,
사실 이 사람 저희 형님인데 화장품 방문 판매 일하거든요. 대표님 지금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지니 언니는 제 동서는 물론 주변에 있던 전 직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요. 여기 정미숙 씨는 내 소중한 후배이자 무려 20년 전에 천연 화장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스카우트하려고 설득 중인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 직원이, 그것도 과장이란 사람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러더니 지니 언니는 제 동서를 다시 한번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김 과장, 자네의 근무 태도에 대해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아니 대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진짜 몰랐어요, 대표님. 동서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지니 언니는 그저 저를 데리고 대표실로 향할 뿐이었죠. 그리고 대표실 문을 닫자마자 지니 언니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해. 우리 회사 직원이 너한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내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 그나저나 김 과장님 미숙이 네 동서였구나. 저런 싸가지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평소에도 저랬어?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들 내가 만만한가 봐. 그리고 저는 남편의 바람과 시댁에서 무시당한 일도 언니에게 들려줬어요. 그러자 지니 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제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했죠. 이제부턴 달라질 거야. 내가 보장할게. 우선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부터 만나봐. 네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깟 놈한테 아파트 빼앗길 순 없잖아. 일단 부동산 가압류부터 들어가자. 저는 지니 언니의 말에 한없이 든든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언니의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연봉을 정해볼까?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도 네 실력과 경험을 생각하면 초봉 8천에서 시작하는 게 어때? 물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고. 8천만 원? 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문 판매로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벌던 제가 연봉 8천만 원이라니. 그때 지니 언니가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일을 말해주기 시작하더군요. 미수가, 앞으로 네가 우리 회사 감사팀 고문 자리를 맡아주면 좋겠어.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감사팀 고문이라니. 언니, 나 같은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겠어. 거기다 나는 화학 전공이지 경영이나 회계는 잘 알지도 못하는걸. 그러자 지니 선배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미수가, 감사팀 고문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자리가 아니야. 회사의 윤리와 정직성을 지키는 자리지. 직원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회사가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처럼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 특히 이 자리까지 올라오니까 더 그래. 주변에 아처 많은 사람은 많아도 진심으로 회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더라. 근데 넌 달라.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넌 항상 정직하고 진실했어. 그리고 지니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기억나? 저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그 노트는 20년 전 대학 시절 제가 지니 언니에게 줬던 연구 노트였거든요. 언니, 어떻게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갖고 있지. 이게 내 인생을 바꾼 노트인데. 지니 언니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4학년 때였지. 내가 화장품 회사 공모전에 참가하려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포기하려고 했었잖아. 그때 네가 이 노트를 건네줬고, 언니, 이거 내가 연구하던 건데 언니한테 도움될 것 같아서 언니가 써! 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 노트에 있던 천연 보습 성분 추출법이 내 공모전 작품의 핵심이 됐고, 그 덕분에 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난 지금 이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지니 언니는 다시 한번 힘주어 제 손을 잡더니 눈시울까지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네 덕분이야. 근데 정작 너는 그 재능을 묻고 살았잖아. 이제라도 내가 갚아주고 싶어. 아니, 갚아야 해. 그리고 우리 회사는 덩치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아. 직원들 간의 파벌, 뒷거래, 횡령, 그걸 내가 다 감시할 순 없어. 그래서 나한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20년 전에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미숙이 너라면 감사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나 큰 자리였고 책임도 막중했죠. 언니, 아무리 그래도 난 20년간 사회생활 안 했어요. 고작 화장품 방문 판매한 게 다인데 내가 과연 감사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난 네가 그래서 더 좋아. 이 바닥에 물들지 않은 사람, 순수한 눈으로 회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내 옆에서 나 많이 도왔죠, 정 고문님? 진이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웃어줬어요. 그런 언니를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20년 전 그저 친한 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건넸던 노트가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언니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게 첫 번째 업무를 주더군요. 우선 미숙이 네가 조용히 김영희 과장을 조사해주면 좋겠어. 사실 김 과장이 회사 상품을 밖으로 빼돌린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거든. 원래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행동 보니 제대로 조사해봐야겠어. 진이 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동서가 횡령을 했다는 거야? 설마. 샘플이라고 하면서 정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대. 그리고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동안 못 건드렸어. 이게 지금까지 모은 자료야. 네가 감사팀 고문이 되면 이 건부터 처리해줬으면 해. 물론 공정하게,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저는 언니에게서 서류를 받아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언니. 아니, 대표님. 저 진짜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나지 않아 제 볼에 꼬집어 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돈 5만 원이 가까워서 빌빌거리던 제가 중견기업의 감사팀 고문이 되다니요. 이제야 제 인생에도 해가 쨍하고 뜨는 건가? 저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불청객이 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 망할 개집! 너 대체 밖에 나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둘째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던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이간질부터 하는 동서나 자초지종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를 다그치는 시어머니나 전부 다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도 저는 애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둘째가 그러는데 네가 그 회사 대표랑 아는 사이라며? 그래서 둘째를 음해했다며?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전 동서를 음해한 게 아니라 그저 제 자리를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저도 그 회사에 다니게 됐으니까 동서 일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더군요. 뭐? 니까짓 게 무슨 재주로 둘째네 회사에 들어가? 택도 없는 소린 하지도 말거라. 네가 평소에 둘째를 질투하는 건 알았다만 어쩜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깊게 한숨을 한번 쉬곤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 그 회사 감사팀 고문으로 가게 됐어요. 못 믿겠으면 그 회사에 전화해 보시든가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럴 리가. 니까짓게 어떻게. 전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하곤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저도 내일 출근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 못 보던 종이가 한 장 놓여져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이혼 서류였죠. 아무래도 남편이 서명하고 간 것 같았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누군지 확인해보니 제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펜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수연이가 벌써 알았나? 24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아들에게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아. 엄마 지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린 평소와 확연하게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방금 아빠한테 전화 왔어. 엄마랑 이혼한다고. 역시 나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나 다 알아. 아빠가 바람 피운 거. 그 여자 집에 데려온 것도 알고 엄마 돈 갖다 바친 것도 알아. 사실 작년에 우연히 봤어. 아빠가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 그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엄마. 나 엄마 이혼 찬성해. 아니, 응원해. 아들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이라도 된 듯 얼어붙어 버렸어요. 근데 아들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 돈으로 아빠 빚 갚고 나 학비 대고. 근데 아빠는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 시할머니가 엄마 구박할 때도 작은 엄마가 엄마 무시할 때도 엄마는 항상 참기만 했잖아.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엄마 아직 젊어.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왜 엄마가 미안해. 미안한 건 아빠지. 그리고 엄마, 나 엄마 덕분에 잘 컸어.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 기억해? 내가 고3 때 성적 떨어져서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랬잖아. 수연아,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이젠 내가 엄마한테 그 말 해주고 싶어. 엄마, 다시 일어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다 컸어. 학비도 내가 알아서 할게. 장학금도 있고 알바도 하고 있으니까. 엄만 이제 엄마 자신만 생각해.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나 무조건 엄마 편이야. 이제 우리 둘이서 더 행복하게 살자.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오열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죠. 제가 가장 걱정했던 아들이 오히려 절 위로하고 응원해 주다니.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들 때문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이혼 서류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미련 없이 서명할 수 있었죠. 아들이 응원해주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나를 위해, 그리고 날 응원해주는 아들을 위해. 그날 밤 저는 10여 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죠. 형님, 아니 고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아무튼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시다니. 동서의 한껏 비꼬는 목소리로 제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런 동서를 향해 저는 활짝 웃어줬죠. 고마워 동서. 앞으로 잘 부탁해. 근데 동서는 계속해서 제게 시비를 걸었죠. 근데 형님, 혹시 감사 업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대표님이 밀어주신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금방 들통날 텐데 한번 용써보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려나 몰라. 그렇게 동서는 제게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가버렸어요.
그럴수록 저는 반드시 감사팀 업무를 잘 해내리라 다짐했죠. 다행히 감사팀 팀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더군요. 20년 만에 하는 사무 업무라 그런지 컴퓨터 프로그램도 서툴고 보고서 작성도 어려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배우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행복했죠. 물론 집에만 가면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회사에만 오면 기운이 났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지니 언니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미수가 큰일이야. 요즘 자꾸 재고가 안 맞아. 특히 고가라인 제품들이 자꾸 사라져. 처음엔 전산 오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제품들이 정말로 없어졌더라고. 이번 달만 해도 3천만 원어치가 사라졌어. 3천만 원이나요? 그것뿐이 아니야. 샘플도 이상하게 많이 나가고 있어. 샘플은 원래 고객 홍보용으로 소량만 제작하는데 요즘 소비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아무래도 김 과장 소행인 것 같은데 뭐 짐작되는 거 없어?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동서가 들고 왔던 화장품들이었죠. 언니, 혹시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왜? 뭔가 심증이 있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날부터 저는 감사팀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재고 기록, 출입 기록, CCTV 영상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고모님 이거 보세요. 김영희 과장이 퇴근 후에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날짜별로 확인해보니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빼간 것 같아요. CCTV 화면에는 동서가 큰 가방을 들고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저희 회사의 물품 판매 현황 조사에 들어갔고 얼마 못 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죠. 그건 바로 동서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사의 제품들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었죠. 동서는 지난 2년간 최소 2억 원어치에 달하는 회사 물품을 빼돌려 몰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서는 제 가족이었기에 저는 동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서를 따로 불러냈어요. 동서, 나랑 커피 한잔 할래? 동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회사 근처 카페로 따라왔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빨리 말하세요. 전 동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동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지금 털어놓으면 내가 동서 도와줄게. 우린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동서는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뭐라고요? 형님 주제에 절 도와준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됐고요. 전 형님한테 도움받을 일 없으니까 이런 헛소리 하실 거면 다신 저 불러내지 마세요. 동서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끝까지 절 비웃으며 떠나갔죠. 그런 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란 이유로 동서를 봐줄 순 없다고 말이죠.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돌아와 지니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을 보고할 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동서는 대표실로 소환됐어요. 동서는 갑작스러운 소환에 당황한 표정으로 대표실로 들어왔죠.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고. 그런 동서를 향해 지니 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김 과장, 이 영상 좀 보시죠.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년간 회사 물품을 빼돌려서 2억 원어치 횡령했더군요. 변명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자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싹싹 빌며 지니 언니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집에 돈이 필요해서 한두 개만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한두 개가 2억 원어치가 됩니까?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할 거니까 알아서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동서가 제 머리채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형님,
이거 형님이 꾸민 일이죠? 형님이 저 모함한 거죠? 맞죠?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악을 쓰는 동서를 차갑게 뿌리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동서가 그동안 날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었어? 어딜 감히 그 입으로 가족을 입에 담아?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니 고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형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도 잘못했어요. 제발 선처해주세요. 전까지 되면 전 끝이에요. 아이들도 있는데 제발요. 저 다 갚을게요. 집 팔아서라도 다 갚을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동서는 제 가랑이 밑이라도 가겠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서는 내쫓기듯 회사를 떠나야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가 둘째 해고시켰다며? 어떻게 동서지간에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천벌 받을 년. 어머님, 동서가 회사 물건 훔쳤어요. 2억 원어치나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둘째가 그럴 리 없어. 다 네가 꾸민 일이야. CCTV에 다 찍혔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동서가 가져다준 화장품 쓰셨죠? 그게 다 훔친 거예요.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지만 이내 또 뻔뻔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죠.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 뭔가요? 저를 20년도 넘게 구박하고 멸시하면서 가족이라고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저도 피곤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쌍욕을 하고는 더럽고 치사하다며 침까지 뱉고 돌아갔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득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초라한 방문 판매원이었고 동서는 잘나가는 회사의 과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서가 전혀 가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 동서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동서를 참교육해준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더군요. 가까이 가보니 충격적이게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색이 참 거짓골이 따로 없더군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때에 쩔어 입고 악취까지 났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죠. 여긴 뭐하러 왔어? 그런데 남편은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수진이가 그년이 날 배신했어. 부동산 압류돼서 돈 못 준다니까 그대로 잠적해버렸어. 그런데 이년이 내 비상금까지 다 들고 튀어버린 거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미 해외로 튀었는지 찾을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땐 미쳤었어. 내가 꽃뱀한테 홀려서 단단히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한텐 20년 정이 있잖아. 전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20년? 그 20년이 지옥이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 내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소리친 사람이 누구냐고! 늦었어. 이미 난 새 인생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부턴 알아서 살아.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야, 너도 나쁜 년이야! 내가 집 나가자마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더만! 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지?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추악해질 수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 말의 끝으로 저는 문을 닫아버렸고 그 순간 밖에선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비록 남편복, 시댁복은 없었지만 제겐 사랑스러운 아들과 든든한 진이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괴롭히지만 저는 잘 이겨낼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